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을 맡게 된 전군남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지스트에서 2년간 연구교수로 일을 하다가 최근 지노믹 컴퍼니라는 회사를 옮겨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실 발표를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강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현재 몸담고 있고 실제 대학과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쉽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오늘 주제가 약간 암이라는 좀 무서운 질병에 관련된 얘기라서 평소에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소식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다소 난해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면역 항암제 개발의 필요성 및 현황 그리고 투명 면역 치료 전략을 통한 정밀의학의 구현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는 여러 화학물을 통해서 저희가 암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공적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그게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항암 치료제로 대두되었고 작년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항체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항암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을 한번 치료해보자. 그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우선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선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세포의 구조를 보시면 우선 이런 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내부에는 세포질이라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핵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조그만한 이런 그래픽들은 전부 다 어떤 단백질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핵 안에는 DNA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이제 70% 정도가 이제 물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제외한 구성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핵 안에 있는 DNA 그리고 핵 안과 세포질에 있는 RNA들 그리고 단백질들이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부분인 DNA 그리고 RNA, 프로테인 이것들은 센트럴 도그마라는 어떤 일련의 시스템 과정을 통해서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단백질들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이 DNA가 되겠죠. 이 DNA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DNA는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불리는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가 되고 이 RNA는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실질적으로 세포가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었는데 일부 RNA가 다시 DNA로 바뀌는 역전사라는 과정이 또한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포는 분열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포에서 필요한 DNA가 다시 복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복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이거를 왜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하는지 도그마라는 의미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생물학에서 이 불변의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현재 생물과학을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도그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학교에서의 한 학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포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암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암은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DNA가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때 세포는 두 가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죽거나 혹은 암이 되거나.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DNA가 이렇게 저희 몸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DNA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러가 일어나게 되면 일부 DNA들은 탈락이 되고 혹은 다른 유전자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하는 단계를 총 크게는 4가지로 나누는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이제 뮤테이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DNA가 복제될 때는 구아닌에는 사이토신, 아데닌에는 세아닌이 이렇게 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DNA를 합성하는 과정 중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원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치환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한 가지 존재하고요. 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합성을 하다가 실수로 놓쳤을 경우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리페어 엔자임들이 이것을 다시 치환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루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저런 그 잘못된 뮤테이션이 일어나지만 이것들을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DNA가 복제되는 과정 이외에 화학 물질이라든지 외부 물질, 그러니까 흡연과 같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 몸은 이상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러한 화합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런 H2O2와 같은 하이드로젠 폭사이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물질이 DNA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DNA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 잘못 매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잘라내게 되고 이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 끼워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그 DNA 리페어 기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UV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DNA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전체를 드러내는 과정을 겪게 되고 다시 DNA가 복제하는 것과 비슷한 기작을 통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몸에 일어나는 많은 뮤테이션들은 우리 몸 스스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어떤 DNA 데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나 어떤 광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세포는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것까지도 수복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상동염색체라고 해서 한 쌍이 아닌 두 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쌍에 데미지를 입게 되더라도 이거를 이어줄 수 있는 동일한 DNA 가닥을 가지고 와서 이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을 입더라도 완벽하게 수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작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회복을 하지만 위험한 그 리페어 기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DNA가 부서지게 되면 이 부분을 몽창 다 드러내버립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얘와 얘가 상보적인 결합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냥 합성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저희 몸은. 왜? 이 부분이 완전 없어지게 되면 세포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런 리페어 기작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정이죠. 이미 합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DNA 리페어 과정, DNA 손상을 입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앞선 얘기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 몸은 세포들은 DNA를 항상 복제를 통하거나 외부 물질 노출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손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는 잘못된 복제, 특히 노화와 유전적 소인이 좀 크고요.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물질에 노출되어서 DNA가 많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비만, 화학물질하고 UV와 엑스레이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DNA가 많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여러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DNA가 손상되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부서져 있느냐에 따라서 미스매치 리페어, 뉴클레오타이드 익시전 리페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non 호몰로거스 엔드 조이닝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DNA를 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서진 DNA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상을 극복하는 과정이 항상 잘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두 개의 가닥이 모두 다 잘렸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확한 복구가 가끔씩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세포가 죽는 경우입니다. 그 세포는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리겠죠. 근데 운이 없게도 이 세포가 오히려 그런 뮤테이션이 세포가 더 잘 자라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네, 암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DNA가 데미지를 받고 리페어되는 과정, 그리고 수복되는 과정 중에 조금씩의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나쁜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뮤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리페어되는 기작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여전히 단세포 동물로 살았을 거예요. 왜? DNA가 조금씩 나아지고 그런 것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쪽으로 뮤테이션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 헐크나 스파이더맨 여기서도 결국 이런 히어로가 탄생하는 배경이 굉장히 심각한 외부 물질에 노출되거나 뭐 감마 강선이라든지 노출되었을 때 이런 그 유전자의 변형이 어떤 특수한 능력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DNA가 손상을 입고 복구되는 과정이 그리고 잘못된 복구를 이루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그런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된 암은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는 분열을 하게 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또 이제 4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노화나 세포 손상을 입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세포는 이제 결국 자살을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의 경우에는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 세포는 죽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세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 조직이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뮤테이션으로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암세포가 이 조직의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암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제 암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 암이 네. 어떤 특징,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걸리면 예전에는 모두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죽는다고 판단했겠지만 최근이 아니죠. 1세대 항암제에서부터는 그러면 이러한 암세포의 특징을 특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해 보자.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화학항암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화학항암제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이제 투여를 한 거죠. 하지만 이 1세대 항암제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것만 특징으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암세포 빨리 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암세포가 빨리 자라지? 그걸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연구를 많이 활발하게 하게 되었고 그 분자생물학적 단백질을 목표로 하는 항암제가 나온 것이 이제 표적항암제입니다. 하지만 이 표적항암제도 조금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그렇다면 외부 물질을 자꾸 사람의 몸에 넣어주니까 이게 오히려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자.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얘기 드렸다시피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이고 화학 물질로 된 항암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거고 그렇다 보니 무분별하고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들을 직접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열되어 있듯이 다양한 화합물들이 존재하고 총 40여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런 정상세포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의 종류들은 이제 골수의 이제 조혈모세포라든지 모근세포, 또 구강이나 장내 점막의 상피세포들도 이제 빠르게 증식하니까 이러한 정상세포들도 이 항암제는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탈모가 일어난다든지 구토한다든지 설사 그리고 백혈구가 감소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암제는 그럼 이런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것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정상세포하고는 다르게 빨리 자라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2세대 표적항암제고요. 이 2세대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1950년도에 이제 왓슨하고 클릭이 DNA 구조를 밝혔고 제일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다시피 DNA가 이제 더블 스트랜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PCR이라는 기술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왓슨 클릭이 DNA 구조를 밝히고 그것을 이용해서 PCR이라는 기술이 대두하면서 이 분자생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할 때는 이 암의 분자생물학을 좀 연구를 하는 쪽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자체가 아닌 암세포가 성장하는 필요한 원인, 즉 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어떤 단백질들이 그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상세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많은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현재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허셉틴이라든지 글리백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었죠.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들은 또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니죠. 암세포는 약간 적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꾸. 얘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게 되면 암세포는 그거를 회피하는 기작을 금방금방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암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내성을 일어나게 되면 암에 걸렸다가 재발하는 환자한테는 이런 약들은 전혀 쓸 수가 없겠죠. 왜? 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재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부작용이 또 생긴 거는 개인 체질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 하지만 현재에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해 보자.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면역 시스템을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석박 과정 동안 암세포에 대한 그 몰레큘러 웍을 주로 해오다가 이제 박사후 과정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이 면역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제가 취급하고 있는 T세포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세포는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작용을 기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항원 제시세포,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는 세포를 만나게 되면 이 T세포는 활성화하게 되고 이 세포가 너는 어디에 가서 작동을 해라는 것을 표지해 주는 거죠. 항원 제시세포가 그걸 해주게 되면 이 T세포는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선 B셀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역세포를 만나게 되면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또 억제시키는 기능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타겟셀 킬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캔서라고,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을 만나면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없애는 기작을 하는데 주로 앞으로 설명드릴 T세포가 어떤 기작을 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Keep us healthy. These amorphous blobs move around quite. 네, 우선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T세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게 되면 촉수로 일단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단계에서는 촉수로 접근을 하게 되고 중간 부분에서는 비로소 이걸 감싸게 되는 거죠. 암세포를 감싸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싼 부분을 통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T세포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이토카인들을 암세포 내로 침투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암세포는 죽게 되죠. 앞서 설명드렸던 면역세포의 어떤 이런 기작을 보면 이게 비특이적으로 일어날까요? 무조건 비특이적,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는 우리 몸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T세포들은 공격을 하게 돼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리 때문에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된 거였고, 네, 보시면 네, 지금 T세포가 어떤 암세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ushing out their leading edge and probing their environment as they go.
네, 이 파란 게 이제 그 암세포인데요.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면 첫 단계에서는 이런 촉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지금 미들 스테이지와 같은 감싸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Keep us healthy. These amorphous blobs move go. Signs of cancer. They kill their targets using poisoned 네, 여기 proteins. 안에 있는 빨간 물질들이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이토톡식한 사이토카인들이 되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돌려보면 T세포가 암세포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중앙 부분에서 사이토카인들을 투여시키는 거죠. This is very important in our bodies, where cells are packed together, as it focuses the lethal hit on the target and minimizes collateral damage to the neighboring healthy cells. The fate of the cancer cell is sealed. The T cell then moves on, hungry to find another victim.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T세포는 우리 몸에 원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암세포를 잡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이토톡식한 그래뉼, 인터페론 감마라든지 그랜자임이라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암세포 안으로 밀어넣어주면서 암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을 모두 다 파괴시켜서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암세포는 멍청하지 않다고 했죠. 그걸 빨리 회피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밝혀진 게 이 암세포들은 또 면역세포를 또 피하는 원리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대표를 하자면 암세포는 PD-L1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T세포는 PD-1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T세포가 면역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 PD-L1과 PD-1이 반응하게 되고 이 PD-1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신호를 받게 돼요. 이 부분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참 이제는 그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암세포들은 교묘하게 이것도 피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이 과정은 동영상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전쟁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이 항체를 개발하고 있고, 이 항체들은 우리가 원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 몸에 유용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특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셀이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항체들은 아주 특이적인 특정한 단백질만 타겟팅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 미생물이라든지 외부 물질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기작을 원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세포 신호를 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T셀이 아닌 또 다른 마크로파지라는 외부 물질을 바로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가 이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줘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항체를 생산하는데 항체를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또 저희는 또 암세포를 또 이용하게 돼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하고 암세포를 섞어 놓게 되면 이 항체를 죽지 않고 생산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떤 항체를 통해서 어떤 걸 치료하고자 할 때 그렇게 생산된 것들이에요. 그 암세포에 생산된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들은 DNA 어떤 손상을 입고 수복되는 과정 중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애들이죠. 그런데 이 세포들은
원래 내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면역 T세포가 가서 앞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만나서 사이토카인들을 직접 암세포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면역세포들도 지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T세포는 우리 몸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되니까 그게 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PD-1이라는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세포가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PD-L1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이거를 가까이 오면 T세포 넌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 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PD-1 항체를 가지고 이거를 끄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현재 면역 항암제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 항체를 하나 개발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항체들 개발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게 현재 면역 항암제 치료제의 어떤 기본입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런 그 PD-1 그 면역 항암제가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PD-1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면역세포가 죽어버리는데 이거에 대한 항체로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여기 PD-L1이 있더라도 붙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T세포는 계속해서 암세포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발표하신 분이 앞서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분과 일본 분이 이제 혼조 분이 이 이론을 만들고 항체를 통해서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죠. 이 상을 받을 때는 대부분이 다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현재 부작용이 가장 떨어지는 새로운 면역 항암 치료제의 원리를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 더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해결하면서 또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죠. 암은 정복되었다. 하지만 항암 치료제가 부작용이 없고 잘 듣는다라고는 했지만 현실은 어떤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내용은 사실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겠죠. 가장 유명한 암 치료법은 맞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이 항체를 어떤 환자한테 써야 될지 이 실험들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10가지 내외의 암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율이 생각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 대상이 결정이 어렵다. 이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환자의 그 암 조직을 가지고 와서 히스토케미스트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암 조직에서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PD-L1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PD-1 항체나 PD-L1 항체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항체를 써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PD-L1하고 PD-1의 관계만 밝혔는데 사람들이 아닐걸? 이게 하나가 아닐걸? 그리고 발표된 것들이 벌써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PD-L1과 PD-L1을 그 이뮨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단백질들이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를 개발해 써야 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항체를 개발해 써야 되는 건지 아직 너무나 밝히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종류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PDL1이 발현된다고 판단을 한 사람들한테 이 PDL1 항체를 투여했는데 결국 반응군은 15%밖에 되진 않습니다. 85%가 불응군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다른 이뮨 체크포인트 프로테인들이 발현을 하고 있고 이 애들이 여전히 면역세포를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항체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야지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최근에 2개 이상의 항체를 동시에 처리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요건 제가 그냥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약 한 20개, 30개 가량의 이뮨 체크포인트 프로테인들이 이미 밝혀져 있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구글 스칼라에 이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2018년부터만 해도 벌써 몇천여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단백질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떻게 그 환자한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남은 숙제죠. 그래서 새로운 항체를 새로운 면역 관문 억제제를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한 항체 개발, 그리고 그러면 그 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럼 환자에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환자한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실험을 모두 다 해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그 병원에서는 암 환자가 왔을 때 그 암 환자의 조직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대략 3가지에서 4가지 가장 유명한 것들, 그것들만 발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환자한테 의향을 묻습니다. 이거 쓰실래요? 이거 쓰실래요? 이거 쓰실래요? 그거는 의사분들도 사실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들을지. 그러다 보니까 2개를 동시에 처리해보자. 이런 것도 현재 병영 투여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판단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갈색이 많이 됐으니까 PDL1, CTLA4, TIM3라는 이뮨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이 발현이 많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각각의 항체를.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시는 분들은 아주 조그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발현이 되고 있어요. 써야 돼야 각각에 대한 항체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현재 임상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체에서 10%에 해당하는 세포가 이 관문 억제제가 발현하고 있다면 일단은 쓰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응군이 8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암 환자의 조직에서 정말로 이 단백질들에 대한 면역 관문 억제에 대한 단백에 대한 발현을 찾을 수 있다면 빨리 어떤 항체를 처리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항체를 투여했을 때 이게 반대가 되겠죠. 반응군이 늘어나고 비반응군, 불응군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 그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생물 연구를 할 때 한 가지 분석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뒤처진 거예요. 굉장히 빨라진 컴퓨터들과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부분이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좀 오래됐어요, 사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DNA, RNA, 프로테인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세포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DNA 시퀀스 며칠이면 금방 다 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한 거. 특히 암 조직만 읽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RNA 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모든 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마련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분석법을 통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환자별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의 발현을 훨씬 빨리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다, 발현이 많이 되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RNA도 어떤 단백질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알 수 있지만, 특정한 부분이 뮤테이션 되어 있는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암 조직으로부터 DNA, RNA, 프로테인을 모두 다 분석을 하고, 이것들이 그 중에서 이 임문 관문 억제에 대한 단백질의 익스프레션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항체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PDL1, CTLA4, TIM3 이런 임문 관문 억제제를 써볼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게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반응군이 15%, 불응군이 85%지만 이런 멀티 다중 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이용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환자에서는 얘만 처리하면 돼, 아니야 어떤 환자에서는 얘만 처리하면 돼, 또는 어떤 환자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돼를 이제는 분석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인 제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박사후 과정을 하면서 했던 일은 면역 억제를 면역 활성을 통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회사로 이제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을 써야 될지를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아직 이 임문 관문 억제제는 다 밝힌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임문 관문 억제제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